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후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교육 일선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일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주제가 주제인지라 인권 전문가를 아주 특별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국장님은 시선집중 오랜만에 출연이시죠? 네. 어떠십니까? 우리 두 분은 좀 구면이신가요? 그럼요. 저는 뭐 두 분은 방송에서 많이 뵌 분들, 연예인, 연예인급. 연예인을 보는 일반인의 마음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사인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명함 드리고 막 인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케미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러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다친 채 발견된 40대 교사는 경찰에 살인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학원에 가기 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에서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를 수색하던 경찰이 피습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피의자인 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을 잃은 하늘양 아버지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이 믿고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 초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거의 초현실적이다. 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건 소식 처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이게 속보로 뜨는데 아이가 이제 사망했다고 나오고 옆에 칼에 찔린 흔적이 있는 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전해졌을 땐 전 처음엔 당연하지만 그 교사도 피해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뉴스를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보는 게 그냥 고통스러워요. 이런 네. 상황을. 그런데 오늘 이제 방송 뭐 준비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봤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제가 이 시민분들 인터뷰도 봤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어르신인데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것도 학교에서 제일 안전해야 되는 공간에서. 정말 사회에 많은 뭐랄까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M장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오늘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전까지는 기사 보는 게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기사 제목만 뜨는 거 보고 누르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외면하고 싶은. 네, 이 가뜩이나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들여볼 만한 용기가 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이 큰 사건이어가지고. 네. 오 국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는 인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공포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거나 너무 공포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게 딱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집하고 학교잖아요. 초등학생인 경우에.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공간이고. 근데 그런 공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교사다?
이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범행 도구나 범행 방법을 보면 우리가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네. 어떻게 그 아이가 죽어갔을지가.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또 믿기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 장유미 변호사는 네. 또 학부모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학부모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라는 반응들이죠. 학교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저도 아이를 보내보니까 정말 크고 작은 뭐 분란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과 학생들과 뭐 부모들끼리도. 그리고 막 소문도 막 많이 퍼지고 다 모여 사니까요. 학교 인근에서. 그런데 이거는 완전 그 차원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이 교사가 또 등하교 지도를 했었다더라. 이러면 더 이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하는 사람조차 믿지 못하면 저희가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는 거 같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제 몸 만지지 마세요. 내지는 저 안 따라갈 거예요. 뭐 이런 걸 아이가 배워와서 집에서 하는데 그럴 때 항상 교육할 때는 무슨 위험에 처하면 선생님을 찾아가라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멈칫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줄 때 조언을 해줄 때 아이한테 선생님 이러면서 물음표를 이 가해자가 남기게 된 게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이제 상징적인 대목이 하나가 하늘이가 결국은 돌봄 교실. 네. 이따가 이제 이제 학교에서 떠나기 직전에 이제 변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학교 돌봄 교실에 맡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어느 곳에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그렇죠. 가장 잘 대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까 물론 돌봄 교실과 직접적인 연관은 네. 없습니다만 아무튼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이제 하교를 하려던 찰나에 지금 이런 변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 학교 안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국은 인식에 너무나 큰 충격파를 던진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학교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계속 달리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는 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건 뭐 돌봄 교실이라는 건 일종의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죠. 있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뭐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는 거고 또 그 시기를 다 겪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이면 누구나 충격을 받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정말 고맙게도 그 피해자의 이름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너무 고운 이름 하늘인데 하늘이 부모가 우리 애는 글쎄 자식 죽은 다음에 참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애는 갔지만 그래도 제2, 제3의 하늘이는 없도록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느냐. 학교가 다시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우리의 숙제고 오늘 방송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법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 거고 정부에서도 이제 내놓은 게 있잖아요. 어떤 있습니다. 내용입니까? 일단 이주 부총리가요. 이제 교육부 주무 장관으로서 뭐 간담회도 진행하고 여러 이제 대안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근본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가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휴직 그리고 복직 뭐 반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직을 할 때도 원래는 수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뭐 진단서가 바뀌었다. 뭐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직권 휴직.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바로 휴직하고 교육 현장에선 다소 거리를 두도록 강제 조치를 하겠다. 일명 하늘이법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원이 갑자기 폭력성을 드러낸다. 보인다. 특이 증상으로 진단할 만하다라고 하면 긴급하게 외부에서 좀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찾아봤더니 지금 그런 규정이 아예 없느냐. 그렇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예,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신체나 정신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교원 같은 경우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쉬어라. 학교에 나오지 말아라. 이미 규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제 학교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가늠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아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한 30개 정도가 한 학교당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교원들이 교사분들이 많다고 하고 실제로 당장 휴직해라라고 했을 때 본인이 막 불복하고 그리고 아마 법적으로도 문제 삼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또 실제로 제대로 가동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부분은 정신질환인데
자, 지금 이 그 가해 교사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알아왔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울증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통상 따라서 우울증이 살인의 어떤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는 것 같은 교사에 의한 사건이지만 어린이 안전이 그러니까 어린이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이 그것만 있냐. 그러니까 하늘이가 어처구니 없이 떠나긴 했지만 하나의 사건에 집중해서 그럼 정신질환을 앓을 것 같은 교사들을 잘 관리해보자. 교실에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이 되느냐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냐면 아이들은 곳곳에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실은 안전한데 학교 밖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원 같은 곳은 어떻게 되는지, 뭐 교통사고 위험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하나의 측면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뭐 동네가 됐든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또 가정이 됐든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경우는요. 어린이 안전을 특별히 챙기는 뭐 부서가 있다든지 뭐 팀이 있다든지 그리고 점검한다든지 하는 것들까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100번 지당한 네. 말씀이신데 일단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만 한정해서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는 강제로라도 분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러면 정신질환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사건 초기에 잠깐 나왔던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울증은 이런 폭력적 양상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지금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뭐 죽거나 이러면 형사 사건에서 부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신 부검을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분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지금 이분이 경찰 조사에만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상태, 범죄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관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은 수사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신 상태를 분석할 만한 역량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정신 상태인지 다른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 종합적으로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신적 부검에 준하는 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사후적으로 정신적 부검은 둘째 문제고 지금 정부의 조치는 예방 조치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진짜로 학생이나 이들을 상대로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판정을 내릴 것이냐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 세 분께 여쭤보고자 하는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사들 전원을 상대로 그럼 소시오패스 검사,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냐?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건 사실 진단서인 건데요. 이 정신질환인 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증세라는 게 이게 마음의 문제이고 정신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들도 이 사안을 보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원인이 마치 정신적인 문제에만 기인한 것처럼 특히 우울증의 아주 통상적인 패턴을 보면 외부적 공격성을 띠기보단 이게 본인을 탓하고 본인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자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질환이 있다, 정신 장애가 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을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아예 그 자체를 막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의미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이제 꼭 학교에 한 명씩은 있어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 선생님, 미친 X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생님. 그러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꼭 한 명씩은 그런 별명 갖고 있는 선생님이 그러면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별명에 따라서 그러면 분리조치할 거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부터 철저하게 파헤치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 딱 들려온 거잖아요. 하나의 정보 우울증. 근데 우울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자기를 공격하거나 맞아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또 뭐 범죄자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남을 공격할 때 통제 가능한 남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뭐 등치가 크거나 체격이 우람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자거나 어린이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공격하기 쉬우니까 제압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병력의 상태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교육부 총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고 원인 분석을 교육당국이나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기 전문가들이 포함된 원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바로 그거죠.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하늘이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숙고를 하고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좀 더 어떤 정밀한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다. 네. 그리고 섣불렀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건 오히려 무책임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 뭐 그래서 뭐 CCTV를 더 설치한다 이런 게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말도 안 되죠. CCTV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제일 많아요. 근데 CCTV는 그러니까 무능하고 대책 없는 관료들이 쉽게 꺼내는 대안 같지도 않은 이상한 답입니다. 일단 학교에 되게 많아요. 만약에 어느 초등학교에 500대의 CCTV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카메라 누가 관제합니까? 모니터. 500개의 눈이 필요하거든요. 전교생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구석까지 다 촬영하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CCTV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대책이에요. 이를테면 범인을 검거하거나 그렇죠, 하는 건데 이번에 보면 CCTV가 없어서 범인을 검거 못한 게 아니거든요. CCTV 때문에 다 특정도 할 수 있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없어서 범죄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CCTV가 모자라가지고 범인 검거를 못한 것도 아니고 CCTV가 모자라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무슨 대책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나오면 관료들한테 야 뭐 대책 없냐? CCTV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전에도 어떤 국민들이 전부 걱정할 만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추모는 있고 추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 예. 추모 추후. 적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 각계에서 지금 추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추후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언론의 문제도 함께 좀 짚고 싶은 것이 아직은 많이 밝혀진 것이 없고 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다 진행된 게 아닌 상황에서 이 정신질환이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을 가진 선생에 의해서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딱 제목을 달아버리면 모든 정신질환자가 폭력성을 갖고 있다라는 오해나 혐오,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마도 거기에는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어떻게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질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하는 언론 입장. 미치지 않고서야.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마침 우울증, 그러니까 그냥 네. 연결시켜 버린.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게 경향이 그냥 지금 당장 뭐 기사를 써야 되니까 너무 단순한 생각에 그렇게 제목들을 자극적으로 달았는데 정신질환 안에서도 아주 수많은 이 증상들과 병명들이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신질환 한마디로 설명을 해버린 거죠. 우울증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사실 모든 사건들이 그렇지만 사전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 동료 교사가 건강 상태를 묻자 팔을 꺾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접속이 안 되자 컴퓨터를 막 부수려고 했던 이런 약간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전 징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서 이 선생님을 일단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만한 이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벌어진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날 오전에 교육감이 왔다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논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전에 또 6개월간 사실 이 병가를 갔었어야 되는데 1개월 만에 또 복귀를 하는 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의
이 휴직을 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휴직은 안 된다라고 반려했던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인데 우울증 하나로 설명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디 뒤져가지고 있는 것만 포장만 바꿔갖고 네. 그렇게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네, 간단히 있었던 이야기하면 그 제도니까요. 규정이 있었다는 얘기라면. 네. 알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거기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 별도로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지금 그 조문 문제를 두고 네.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데 네. 장원영 씨 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이 논란 벌어지는 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네. 근데 그걸 쓰는 언론부터 저는 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아이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쓸 게 있고 안 쓸 게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감각이나 원칙 이런 게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논란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게 우리의 하나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처음에 그 피해자의 아버님이 우리 딸이 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의 엄청난 팬이었다. 아이가 이 그렇죠. 별이 돼서나마 그 좋아하던 가수를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그런 심정은 자기 너무 사랑하는 딸을 한나라로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마음까지는 이해하되 그거를 너무 사회적으로 논란화 시켜가지고 그 가수에게 압박을 주고 가서 조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네티즌들에게도 굉장히 좀 편협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하고 조문은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걸 기사로 쓰는 언론이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제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네. 왜 그 얘기를 그러니까요. 왜 하는지를 네.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이해를 못하는 현상이 뭐 한두 가지여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가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인권위 직원들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를 통과시킨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다, 전두환, 노태우도 사회적 약자였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통과된 안건 내용을 MBC가 확보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비상식적이고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행위로 의심된다는 등 노골적으로 헌재를 흔드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헌재를 비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습니다. 대통령의 설명 기회와 증인신문 또한 불허한 헌법재판관의 태도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 이게 이제 수정 의결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나왔던 안이 어떤 거고 수정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채택이 된 게 뭐예요? 좀 정리 좀 해주신다면. 애초에 담겼던 안에는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철회하고 신속하게 심리해라라는 부분까지 담겼는데 이거 너무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빠졌는데 이 상정된 안건의 이름 자체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국가적 위기 극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고 해도 사실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헌재에 보내는 권고사항으로 읽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 고수해라. 이게 그냥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형사 절차는 이 피고인을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어서 아주 방어권 보장이 치밀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그 진술자를 다 증인으로 불러서 반대 탄핵권을 갖고서야 그 증거를 판사가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건 절차 지연이에요. 이거는 구속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편향에 있다고 읽힐 수가 있고, 또 다른 권고사항은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 판단이 있는 거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인권위도 국가기관으로서 권고할 수 있죠. 그런데 사법부는 별도의 완전한 독립기관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냥 그 논의의 간편함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해라.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용원 인권위원은 그런 얘기더라고요. 밀로세비치도 인권이 있다. 그죠? 네, 유고에 인종학살을 했던. 네. 자, 인권단체에 계신 분의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에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 굉장히 자랑하던 지적이었어요. 만든 까닭은 대통령인 김대중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인권의 호민관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을 지키는 거죠. 근데 너무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심하게 망가졌고요. 구구 세력의 놀이터가 됐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랬던 건 사실 어제 오늘이 이 일이 아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이런 자리들이 마치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씨도 전에 헌법재판관을 했고요.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송도환 씨도 헌법재판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법률가들이 되게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법률가들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안을 보거든요.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던 거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오로지 인권 피해자 당사자들을 챙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부족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되는데 법률주의적 판단만 계속 반복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니까 하는 이유들로 집행부가 꾸려졌습니다. 지도부가. 그래서 대통령이 부담 가질 만한 일들은 전혀 안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만 하더라도 이라크전 파병을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병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권고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국민의 인권을 챙겨줘야 될 아주 중요한 부서를 빼앗겨 버린 거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고작해야 대통령 개인의 인권만 챙기는 일인데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인권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건 대통령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지위에 맞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더라도 윤석열 씨가 무슨 재산을 빼앗긴다든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서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어요. 오로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정말 호도하는 거고 정말 망가져 있는 겁니다. 약간 이제 그 기계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것은 대통령 직위를 뺏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징계의 논의지 인간에 대해 어떤 뭔가 불이익을 주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권 범주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도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형사 피고인이잖아요. 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갔는데 남들은 다 세 끼 밥을 주는데 윤석열 씨만 밉다고 한 끼만 준다거나 구치소 측에서 뭐 변호사 접견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또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인권 침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는 어떻게 지내냐면 황제 접견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많은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헌법재판소 와서 뭐 분장도 하고 넥타이도 메고 양복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란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다 보장받고 있거든요. 그 어떤 구속 피고인보다. 그런데 무슨 국가인권위가 나설 계제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인류가 인권이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2차 대전 위해서 굉장히 조금씩 노력하면서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모독 같은 정말 모욕감 느껴요. 근데 인류에 대한 모독 이전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인권위원장이 수정 의결을 주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의결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시츄에이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전 진영 논리 이념에 네. 이제 뇌가 지배당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법복을 벗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혹은 정치권 언저리에 존재하면서 자신이 법조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특정 정치 논리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사례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법조인이었다라는 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제대로 된 정당한 법적 논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어리석은 생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례에서 벗어나서 일반론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약자냐, 네. 권력자지,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은편에서. 자, 그러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데는 혹시 뭐 이게 뭔가 보편적인 어떤 적용 말고 뭐가 다른 원칙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의 인권 이런 개념이 있고 또 교사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경찰관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네. 시민에게 예를 들면 욕설을 들었으면 경찰관이 인권 침해를 당한 거냐 또는 뭐 체포 당하려는 사람이 몸부림을 쳐가지고 저항을 하면 경찰관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냐라는 인권에 대한 오해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인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대목이에요. 그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죠. 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막 떠들어요.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못 하겠어요. 얘 때문에. 그럼 교사의 인권 침해를 당한 거냐? 그게 아니라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인권 침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수업을 들어야 될 옆에 있는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럼 경찰관은 사람으로서 인권이라는 게 없냐? 있죠. 경찰관이 월급이 안 나온다면 중요한 인권 문제고 함부로 해고된다면 중요한 인권 문제인 거예요. 별개로 있어요.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은 인권이 없어요. 이건 기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사람이 하고 있어서 오해를 하는 거지. 국회의원도 인권이 없어요. 근데 개인은 있죠. 근데 그 개인의 인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구치소에 갔는데 난방을 안 해줬다. 윤석열이 믿다고 어떤 교도관들이 이러면 인권 문제고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안 해줬다는 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혹시 개입할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데 뭐 반국가 세력이 좌파 카르텔이 돼가지고 난방도 안 해준다 우리 대통령을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뭐 결정례나 이런 거 보일 때 피고인의 이 인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뭐 이런 사례들이에요.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서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이게 그 구금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인권 침해인데.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데 막 술에 취하고 이러니까 이 수갑을 채워놓고 이런 거 인권 침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환복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수영 생활할 때 입는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범죄자다라는 좀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복을 뭐 못하게 한다, 제한한다라고 하면 그런 게 인권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 방향은 본인을 하나의 완전 국가 기관으로 상정하고 이를테면 뭐 인신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는 것도 헌재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투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 기본적으로 기관 대 기관 뭐 이를테면 지자체 간에 좀 다툼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위헌 위법적인 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어서 이 사법 절차와 형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인권이다. 그러면 똑같이 재판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권위 권고에 따르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돼요. 도주를 했거나 형사 시스템을 무력화했거나 뭐 증거인멸을 해도 구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건 맞거든요. 이거는 정말 궤변이고 사실상의 정파성을 띈 권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권익위 직원들 수십 명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 직원 대표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인권위가 권력자 내지는 흉악범들의 인권만 지키는 기관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억울하다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지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지 모르겠는 것이 헌법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공격권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보십시오. 그 조사받으러 나오는데 3번이나 거부하고 안 나오고 관저에 진을 치고 나와서 끌고 나올 때까지 버텼어요. 어떤 국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극우 세력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을 이용해서 그들의 무력을 이용해서 서부지법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에 딴지를 걸고 있어요. 이 어떻게 심지어 공격권마저 행사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은 그러면서 방어권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저는 단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 압수수색을 잘한다 이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 구치소 교도소 포함해서 재소자 숫자가 48,000명인데 지금 62,000명입니다. 50%가 늘었네요. 급증입니다. 그럼 범죄가 50%가 늘었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모든 범죄가 총범죄를 비롯해서 주요 범죄 5대 범죄가 다 감소하고 있는데 재소자만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 잡아가두니까 이런 거예요. 또 제가 관심 갖는 게 벌금 못 내가지고 감옥 가는 경우인데 2021년에 2만 1,000명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2만 4,000원 늘어요. 이것도 급증입니다. 그런데 2023년 통계까지 있는데 2023년에 얼마로 느냐면 5만 7,000명으로 늡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2.6배가 늘어나요. 이럴 때 국가인권위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정말 200만 원 벌금을 못 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검거팀 보내요 요새 검찰청에서. 그래서 애기 엄마들도 데려가고 막 그래요. 난리가 아닙니다. 곳곳에 아우성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피눈물 호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을 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고 그다음에 수거 대상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고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 500명까지 늘었어요. 게다가 뭐 출국 금지까지 내리려고 김종배 앵커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행히 있었겠죠. 그러고 게다가 제2, 제3의 개헌까지 하려던 사람에게만 유독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궤변이죠. 진짜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문만 하나만 드릴게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논리가 나오던데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어떻게 갈라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형사 피고인에게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돼요. 만약 능력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라도 대줘야 돼요. 대한민국 비교적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겁니다. 형사 피고인이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밉다고. 예를 들어 범죄가 우리가 싫어하는 범죄가 있잖아요. 뭐 아이한테 뭘 했다라든지 또 성범죄라든지 파렴치한 범죄 이상한 사기를 쳤다고 해서 변호사의 도움도 못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범죄가 되게 싫은 국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엄을 하지?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지? 그래서 변호사를 붙여주지도 않는다. 하면 인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피고인 윤석열이 지금 누리는 건 그냥 만끽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인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결국은 평등에서 예외를 둔다. 그래서 차별을 한다. 이럴 때는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럼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서부지법에서 그러니까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래, 중앙지법에서 받을래. 이런 것은 인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관할의 문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방어권으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을 조금 아는 아주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고 헌법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법을 조금 아는 형사 절차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탄핵 심판이 무슨 형사 재판에 준해서 하라는 거지 형사 재판대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건 재산을 뺏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자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직위에 맞냐 안 맞냐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의 결과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게 뻔하니까 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자기들 수준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같아요. 네. 저는
얼마 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항명죄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임위원이 막 병가를 핑계대면서 그날만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정도 안 되다가 결국은 기각이 됐는데 1심에서 결국 항명죄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서 도구화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네. 전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울렸던 게 진짜 인권위원회가 뭘 해야 되냐. 전 재소자가 그렇게 늘었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재판하면서 변호사 되고 대단히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는 훨씬 강한 형이에요. 실형을 유예해 주는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판사님 저 벌금형 선고해 주실 거면 그냥 집행유예 선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돈을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뺏기니까. 그리고 판사가 심지어 묻는 경우도 있어요. 벌금형을 할까요? 집행유예가 낫습니까? 진짜? 예. 그럼요. 오래된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대단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 돈을 못 내면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노역장 유치를 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으로 이걸 환가해가지고 갚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인권위원회 법을 찾아보면 모든 국가기관과 관련된 법의 1항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기관의 목표. 근데 이거는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권력자의 잘못을 덮어주는 건 최소한 인권위의 사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별도로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국가인권위 관련 사안인데 고 변희수 하사 네. 관련 재단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에요? 그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가 이제 재단 설립 지역과 관련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좀 제기하기로 했거든요. 그 준비가 12일 오후 서대문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재단은 관련 서류를 지난 5월 7일 인권위에 제출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 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단법인이라는 건데 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후원도 하고 이러니까 법인 개혁을 갖겠다는 거 임의단체로서는 어려우니까 그 사단법인은 인권 친화적인 사단법인이어서 관리감독관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법인 설립 작업을 해봤는데 이건 그야말로 도장이 잘 찍혔나 이런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회의를 했냐, 이사가 있냐, 회의록이 있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상정도 안 하고 있다는 건 그냥 군인권 문제를 다루는 건 우리가 싫어. 군인권센터는 좌파 단체는 싫어. 변희수는 성소수자라며 더 싫어. 이런 태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으라고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그렇죠. 그런 다른 국가 기관들이 그러지 말라고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해야 될 기관이 하니까 그러니까 인권 옹호 기관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얘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받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내에 이 심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거든요. 거부할. 그렇죠.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뭐 기본 재산이 없다. 뭐 운용할 자금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냥 모였다. 이러면은 좀 사무실은 있냐? 이런 거거든요. 확인되면 찍으면 돼요. 그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권지수, 인권 감수성 부분에서부터 국가인권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춘천에 그분 한 말씀만 드려도 되나요? 그 검사장? 네. 예. 일제 시대에 비교해서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린 게 싶은 게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명이었어요. 명령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적 등록을 하는데 일본인에게는 호적법이고 조선인에게는 호적령입니다. 그런데 법의 적용도 못 받고 기본적인 참정권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때려잡을 때만 재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런 시대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세 번째로 기가 막히다. 네, 하여튼 제가 변호사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도 사람이고 법률가도 네, 사람이기 네. 때문에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을 다를 수 수 있죠. 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법률적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갖는 법률적 양심이란 게 있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 의뢰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속되고 내가 그 처벌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사한테 목례하고 들어가고 목례하고 나옵니다. 이거 정말 존경하는 개인을 존경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 주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 춘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대단히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편향성을 가진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있는 곳이 이 검찰이구나라고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한 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그러니까 뭐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범죄 금도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던져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으로 오창익 인권위대 사무국장을 모셨는데 3번 기가 막히셨고 저는 2번이었고 진행자가 1번 하셨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